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주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이 도와주고 계신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 맡고 계신 이민찬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찬입니다. 예. 자, 김준일 에디터가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나요? 일단 뭐 제 눈에 띄었던 거는 김포 편입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갖가지 이제 논쟁들, 예. 공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렸고 민주당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리지는 않았지만은 이때문에 신중론이 있었고 좀 강하게 반발하는 뭐 목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김포.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인요한 혁신이가 어쨌든 갖가지 이제 어떤 화제거리를 그렇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 이제 3선 이상 초과 중진 불출마 그리고 윤핵관 친윤 세력들의 이제 불출마 이제 뭐 권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이제 뭐 1호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대사면이라고 불리웠던 이제 뭐 징계 철회 그건 받아들여졌죠.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이준석은 안 만나 뭐 유승민은 만났는데 뭐 대통령에 대한 예. 권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이런 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기사가 안 나와요. 정말 위기입니다. 민주당 정말. 예. 이민찬 부대변인 혹시 또 이것 외에 금주의 정치권 이슈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제일 시정연설?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좀 다른 여러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제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언급 안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언론지상에 계속 빼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뭐 언급하신 순서대로 얘기 풀어가 봅시다. 김포. 김포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봐요. 뭐예요?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여러 정책적 실익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정무적인 판단에서 본다면 어쨌든 모든 이슈가 정책적 대결로 프레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싸움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김포 시민들에게 좋으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한 게 좋은 것이냐 그럼 김포 시민들은 교통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욱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이슈였고 그게 국민들로부터 특히 김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하남, 구리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서부터도 많은 확대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는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정무적, 정책적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게 다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젠다를 한 1년 전에 던졌으면 그 진정성을 정말로 믿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코앞에 두고. 예, 그러니까 뭐 선거하고 관련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하고 군위하고 대구가 250만, 군위가 2만이거든요. 요거 편입하는 데만 3년 걸렸어요.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경북 도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2만을 편입하는 데도 3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국민의힘은 어떤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가 제일 궁금해요. 이건 뭐 유불리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나도 찬성이요. 뭐 여기도 찬성이요. 이런 식의 이제 지금 군불대기만 있는데 그래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겠다는 사람 들어오면은 이게 메가 서울이나 뭐 이를테면 다 이게 완성이 수도권 뭐 대통합이 완성이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사람들한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큰 플랜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거고
일단 뭐 여론조사가 이제 급하게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안 좋아요. 부정이 많죠. 심지어는 인천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32개군 중에 12개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데에서는 약간 들썩일 수 있는데 나머지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더 열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서울은 당연히 안 좋고 서울은 제가 만나보는 데들은 거의 안 좋습니다. 제가 뭐 여론조사를 공식으로 돌려본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설득력 있게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 대뜸 첫 번째 질문으로 이게 김포 이권 꺼낸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게 나머지 지역 전국적인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면 총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그러면 큰 장기 마스터 플랜이 뭐냐? 저는 이 조경태 위원장을 맡은 그 특별위원회가 제목에서 수도권을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럼 전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하겠다는 건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했잖아요. 그 문제도 처음에는 다 이 똑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몇 개 기간을 옮길 것이고 몇 년 단계를 옮길 것이고 이런 게 있지 않았죠. 그게 과연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과연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냐는 문제부터 여러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거는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촉발된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 북부 신설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경기 북부에 김포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포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아니 우리는 왜 경기 북부로 가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서울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도 차원 도지사의 권한은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그치지만 시장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집행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 좀 행정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서울시로 가는 게 오히려 지하철을 놓거나 뭐 여러 가지 교통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개선해 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무엇이 나은 건지 한번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 이런 식으로 한번 확대해 보겠다는 근데 그 메가시티 속내를 내비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조경태 위원장의 특위를 인선 마무리하면서 제목에서 수도권을 빼겠다는 거는 나머지 지역도 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특위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특위가 인선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디테일하게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회의를 진행해봐야지 예.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경태 의원이 뭐 토목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지금 뭐 임명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 뭐 토목공학과하고 지금 이거는 전문가들은 따로 있는 거고 사실 이건 정무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부울경 메가시티는 조경태 의원 반대해 놓고 왜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냐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메가서울이었어요. 메가서울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지방분권 시대 뭐 이런 거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급하게 메가서울을 빼고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지금 수도권까지 빼면은 이게 뭘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급하고 졸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시장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에 대패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겠다. 지금 어차피 이거는 3년 5년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플랜 하겠다 정도는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떴다방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떴다방 부울경 수준이에요. 메가시티랑 이걸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의 규모나 물론 인구수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역의 규모나 생활권 접근성 이게 부울경과 이 서울 김포랑 이거를 1대1로 놓고 비교를 한다는 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다 부울경을 메가시티는 반대했는데 김포의 서울 편입 서울 메가시티는 왜 반대하느냐 이거는 양 지역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그냥 그 단적인 비교를 위한 비교를 한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부울경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서울에 들어가겠다는 시군이 많아질 것이고 그거에 될 경우 서울의 비대화가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권 집중률은 인구가 55%
80%, 부의 집중률은 80%인데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프랑스가 굉장히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 수준입니다. 영국은 20%대고요. 뭐 다른 나라 독일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 수도권에 몰리는 나라가 없다라는 걸 일단 전제 조건으로 하고요. 거기에 맞서서 부의경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수도권하고 맞서겠다라는 거잖아요. 수도권을 더 키워놓으니까 그런 부의경도 키워야 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를 지금 제가 이민찬 부대변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궁색해지니까 갑자기 그 서울자 뺀 다음에 수도권 빼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부에서 나온 게 뭐예요? 교육 특별 뭐 자치국 구 해가지고 인서울 안 하고 지방대 키우겠다라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내놓고 물론 원래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날짜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한 2달 정도밖에 얘기하래. 이런 거 얘기하려면 보통 반년 이상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내놔요. 그러고 가서 또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 기념음식 날 가가지고 뭐 지방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서울에 다 넣겠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방 키우겠다고 이게 당일날 나오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떴다 방식으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너무 거. 지금 여러 주제와 상황 행보를 다 묶어서 비판을 하시니까 되게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우리 에디터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가 어떻게 한 번에 다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 지방시대를 연다고 계획을 했고 지방대학 지원 문제, 재정 문제 이 문제는 계속 논의돼 왔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 문제를 뺀 것도 그런 일본처럼 여러 극에 있는 메가시티를 키워서 어떻게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하겠냐에 고심해 한 겁니다. 그리고 김포 문제는 기본적으로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서울에 너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거기서 불편해서 나온 분들이 김포로 가고 다른 지역에 간 거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상 원래 서울 시민이었던 분들이 많아요. 네. 이민찬 부대변인이 맨 처음 제 질문에 답하면서 이게 어쨌든 정책 쟁점을 던진 거 아니냐. 그냥 정치 공방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끈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고 그건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권 전반에서 정책 쟁점 하나를 탁 던지긴 던졌는데 벌집을 쑤셔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온데방데서 이런저런 반응이 다 나오니까 이제 아이고 뜨거라 이러다가는 이것만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되겠으니 조금씩 물을 타자라고 해서 수도권으로 갔다가 수도권도 떼고 전체 물을 타서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까지 논의하는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아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아무것도 안 되죠. 몇 년 걸려서 논의하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행정구역 체제의 개편은 이 문제 되게 오래된 이슈잖아요. 오래됐죠. 지금 3단계 문제인데 이거를 2단계로 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는 오래된 과제인데 김영삼 정부 때 첫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네. 김영삼 정부 때. 그러니까 이걸 이게 촉발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논의를 쟁점을 던지고 논의를 풀어가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당장 어떻게 모든 정부와 딱 마스터 플랜 제시하고 끌어가는 요즘은 그런 시대에 지났죠. 주민들이 따라오지도 않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한번 행정구역 개편 전반으로까지 해봅시다라는 자세는 좋은데 김포를 확 구체적으로 거론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거를 굳이 얘기를 많이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던진 어떤 아젠다고 이 아젠다 프레임에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스탠스가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대개혁을 하자라고 이제 행정 체제 대개혁을 하자라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더미래 민주당의 최대 개파인 더미래 강훈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당에서도 이거는 떴다방처럼 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행정 대개혁을 위해서 좀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도농 복합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를 했을 때 지금 구리에서도 편입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특별시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만 두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동만 두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군과 이렇게 이런 거 두게 돼 있어요. 읍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도농복합이라서 우리가 손해 본다라고 하는 게 김포 저 북쪽에는 지금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건드리려면은 입법상 이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모호한 스탠스를 아마 총선 전까지 계속 유지할 건데 정말로 각이 쓴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새로운 걸 던져가지고 이거를 다른 이슈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맞불 작전을 할 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국민의 힘이 먼저 던진 거니까 예. 이게 떴다방이 아닌 거를 국민의힘이 입증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떴다방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떴다방인데요. 네, 좀, 좀 말씀을 조금 이렇게 플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논의를 촉발됐고 민주당도 저희가 먼저 이 화두를 던지니까 민주당도 뭐 행정체제 대개혁 등등등의 논의를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회 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시 3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이지만 나름 포근해서 이번 주말도 가을 나들이 차량이 많았는데요. 상행선 정체가 늘고 있는 지금 오후 2시에 출발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부터는 6시간, 목포부터 서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 20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절정의 정체를 피하시려면 출발을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 방향 정체가 꾸준한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부터 서해대교 쪽으로 내내 어려운데요. 이후 서평택 분기점 1차로에선 사고도 처리 중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도 장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혼잡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 3,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1km 구간 처리 여파를 받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남동 진출로 1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고 조금 더가 남동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나 서창 분기점부터 3km 구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리고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민찬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2호 혁신안에 4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4가지 항목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유명해진 인요한 위원장이 권고 형식으로 말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또 중진이나 지도부나 이른바 윤핵관은 험지로 나가거나 불출마하라.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때요? 올 것이 왔다. 근데 좀 빠르다. 이런 분위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이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의 입구, 혁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들 달랐어요.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분이 있었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분이 있었고 혁신위로 가야 된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혁신위로 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논란 속에 시작된 혁신위가 조금 더 빠르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이슈들을 빠르게 던지면서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형국이 됐잖아요. 이슈를 선점해버렸고. 그렇고 이 총선은 과거에 다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 18대 총선을 돌아보면 현역 교체율이 38%였어요. 예. 그리고 19대 총선이 47%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현역
얼마나 교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당이 얼마나 혁신 움직임을 보이는지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 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이거를 뭐 하루에 두 해 겪은 게 아니고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혁신위가 어떤 총의를 모아서 당에 건의한 게 아닙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권고를 한 것인데요. 예. 이제 지도부도 이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알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얼마나 시기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현실화하느냐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지난주에 뭐 별로 안 될 거다는 식의 얘기하셨었는데 어떨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평가도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꽤 이제 높이 평가했는데 왜 높이 평가했냐면은 한계 안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조금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 엎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예. 그러니까 한계 안에서는 조금 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혁신안 2호 지금 나온 거 보고 대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국회의원 정원 정수 10% 감축하면 이게 혁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포퓰리즘에 전형적으로 기댄 거예요. 야, 국회의원 뭐 하는 거야? 노는 거 같으니까 깎어. 이런 식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깎으면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 남은 사람들의 기득권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OECD 기준으로 미국이나 이 정도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10만 명 기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우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적어요. 예. 그리고 자, 세비 삭감. 그러니까 이것도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세비를 삭감해야 되네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2009년에 영국에서 결정을 한 건데 외부위원회에 맡겨버렸어요. 영국 의회가. 왜냐하면 그때 막 보조금 가짜 수령 있었고 막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혁신이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당론으로 만들겠다. 이거를 이 의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부의 공론화위원회나 전문가들 마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하게 만들겠다. 이 정도라면 혁신인데 이건 하나만한 얘기예요. 세비 10% 삭감. 또 올라요. 그러면 올해 잠깐 동결했다가 10% 삭감했다가 내후년에 다 올려버립니다. 의원들이. 이게 무슨 혁신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저는 진짜 혁신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기대할 게 없구나. 박성중 의원이 좀 그런 역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역할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고 동해 지역 3선 초과 금지도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3선을 할 정도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3선을 가지고 기준을 판단한 게 맞나요? 국민의힘 초선들 지금 저 대구하고 저기 경남에 득실합니다. 그분들 다 뭐 하나 황보승 의원 도대체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 갈아봤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죄송한데 이민찬 대변인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스마트하고 옳은 말씀하시잖아요. 저 당에는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을 뜯어고치고 의사결정을 뜯어고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국회의원 공천평가 시 하위 20% 공천 배제 아니면 페널티 한 30% 주는 거 요 정도 하나만 제가 긍정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없었던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그것도 없었던 얘기는 아니죠. 예. 아니 뭐 전혀 없었던 얘기를 갑자기 저희가 던진 것처럼 너무 악평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하나는 좋다고 평가를 해주시니까 좀 다행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전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이런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자는 건 국민의 여론이 상당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수가 줄면 권한이 많아진 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뭐 이런 개혁안조차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건 특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우리가 당원 당규에 적시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못하잖아요. 이거 대표가 있는 한. 그리고 이 세비 삭감 단순히 세비 삭감이 아니에요. 무노동 무임금을 하자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의 불참하면 그렇죠. 회의를 불참하고 뭐 안 나고 김남국 의원 한 달 동안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다 세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이 된 분들도 세비가 나가요. 구속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거 뜯어고치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의미가 없다고 폄훼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제일 주목해야 할 거는 이겁니다. 마지막 국회의원 공천평가 시 하위 20% 공천 배제. 민주당은 감점이었어요. 배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여론이 주목하는 건 중진 지도부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주목하고 있지만 예. 이 하위 20% 공천 배제가 전 더욱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의 2호 건의안 4가지 항목은 논의를 해야 되죠. 네. 받아들일지 말지.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서의 권고 사안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최고위에서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4가지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 많은 지금 지도부 인사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있고 근데 그런 중진이나 지도부 불출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에요. 예. 권고안이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결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슈를 끌고 가는데 이제 향후에 있을 공관이나 여러 단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혁신안, 다음 공천안 이거를 완성하기 힘든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통과를 시키고 일률적으로 3선 이상 전면 배제, 지도부 전면 불출마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잖아요.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역할에 대해서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두를 배제하고 모두를 험지로 나가라. 이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개인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일 거라고 추측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앞으로 나오는지 정치적 응답이 나오는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요. 만들어가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곧 공천을 얼마나 개혁적으로 하는지 또 예.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평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괜찮게 평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막 저보고 어둠의 국민의힘 당직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신 장성철 소장이 저한테 막말하고 그랬는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를 보면 우리가 반추하면은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김은경 혁신위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용산에서 이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궐선거에서 진 이유는 누가 봐도 이건 정권 심판론이고 책임질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 2사람만 딱 자리 지키고 있고 다 교체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 인재영입 위원장 왔는데 2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요한 위원장은 왜 개인 자격으로 맨날 그렇게 다니시죠? 그 무슨 의미가 있죠?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당을 변화시키려면은 당의 권고를 하고 김기현 손잡고 가야죠. 그리고 용산한테 얘기해서 왜 이태원 참사 1주년 왜 안 가냐?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는 아무 말 못하고 본인 혼자 개인 자격으로 여기도 개인 자격 저기도 개인 자격 맨날 다니면 이게 당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인요가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냥 개인의 어떻게 뭐 진정성까지는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은 개인의 명성을 결과적으로 올리는 데만 지금 이게 활용되고 있지 당을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중진들 윤핵관들 출마 이거는 김한길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관련된 그리고 그게 용산의 마음이다라는 것과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 분란만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윤핵관들이 조금 안 나오면은 저도 굉장히 후련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후련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정말 이 당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일까? 그거는 조금 전 미지수라고 봐요. 네. 저는 그게 정치력이라고 봐요. 개인 자격으로 다니지만 그 개인 자격이라고 국민들이 볼까요? 언론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게 인유한 위원장의 정치력이고 그 행보가 상징성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고 언론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내 어떤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정치력이고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자신들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다라고. 방송에서 인터뷰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분들은 야당에서 정당을 혁신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우리 인요한 혁신도 똑같습니다. 정당을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당을 혁신하겠다고 왔는데 오자마자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게
좀 위치에 많지가 않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은 국민의힘을 변화시켜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어떻게 올바로 나가느냐 이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이 말을 했잖아요.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 이런 말도 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너무 조용하다. 할 얘기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말 용산에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야당은 딱 대놓고 용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지 꼭 이 혁신이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고 그 힘이 여론이 뒷받쳐줄 때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바꾸고 우리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용산에 할 말 의원들한테 하십시오 해서 하는 의원들이 한 명이나 있나요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기는 당이 장악됐어요 용산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당무에 개입하지 말아라. 인유한 위원장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 그거 그럼 왜 언론에 얘기 안 하나요? 그리고 뭐 천하의 젠틀맨이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죠. 만났으면은 그리고 그거를 용산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본인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유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당은 안 바뀐다라는 이런 식이면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바뀌느냐, 정말 바뀌느냐는 응답을 들어보면 알겠죠. 조금 그건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꾸 인유한 위원장이 부산에 그냥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준석 전 대표 강연장에 이제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냉담하게 인유한 위원장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영어 이름 린튼 씨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강연 끝나자마자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준석 위원장을 그러니까 전 대표랑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아마도 인유한 위원장도 그 현장에서 이준석 참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전 조율도 없이 그냥 그 현장에 나타난 것이 또 괘씸하다라도 볼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까요? 신당 창당 쪽으로 갈까요? 신당 모르죠. 뭐 그거는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각종 시그널은 신당 창당 쪽으로 좀 더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일보 한 5시간 전에 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뭐 제목이 이래요. 인터뷰 이준석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근본적 변화 없으면 신당 창당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큰 스탠스 변화는 아닌데 모든 거를 열어놓고 있다 쪽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해왔던 거는 맞는데 조금씩 하나씩 조금씩 요 단서 같은 거를 이제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계획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유한 위원장은 이준석이 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본인은 이준석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승민 의원 만난 다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젠틀맨이니 뭐 이런 얘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거를 언론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이준석이 만날 생각까지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라는 거고 김기현 대표 체제도 지금 이거는 뭐 좀 유지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안 전하나요? 유승민 의원 언급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도는 했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 또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이게 신뢰가 없을 겁니다.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예. 근데 유승민 전 대표님과 인유한 위원장이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식사가 끝났어요. 만남이 끝났는데 유승민 전 대표님이 그냥 나가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그거를 다 얘기하는 게 그게 과거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런 지금까지 잘못된 점, 지적하는 점, 반대에 계신 분들이 고쳐나가야 할 점들을 조언을 했을 때 그거를 잘 전달해서 수정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방식이 과연 만남이 끝나자마자 언론 앞에서
유승민 전 대표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그분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것이냐. 맞아요, 전 이런 맞아요. 의미가 의문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향후에 있을 혁신안에 그 내용을 담고 또 향후의 만남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단적인 모습만 보고 모든 걸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자,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씩 단서를 얘기를 했죠. 12월까지 지켜보겠다.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어제 부산까지 가는 모습 이후에 보도된 오늘 보도에서 신당 얘기를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워딩들이 나온 걸 보면 그 시계가 인뇨한 혁신이 이후에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시한 시점이 12월 말이에요. 예. 12월 12월 말인데 지금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한 달 반이란 시간. 이 우리 정치권에서 한 달 반이란 시간은 모르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런 부산행, 인뇨한 위원장의 부산행을 평가하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인뇨한 위원장은 그래도 진정성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해왔어요. 천하람 위원장에게 혁신위원 해달라.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게 혁신위원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혁신위 내에서 여러 반대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예. 그 연장선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없었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었겠죠. 진정성 있게 찾아갔지만 냉대받은 건 또 현실이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 가정법을 적용해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뭐 그거는 하한과 상한을 좀 제 그냥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5석에서 25석 정도 될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선거법 제도. 저번에 한번 제가 끝에 말하려다 말았는데 아마 언제 조만간 얘기를 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왜냐하면 양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1차 시한을 12월 10일로 지금 잡아놓은 상황. 그때 예비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느냐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뭐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파괴력이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인물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지금 다른 정당에 대한 갈구 그리고 양당에 대한 어떤 비토와 혐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좀 싸우는 것을 말고 좀 타협하는 정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열망들 이런 것들이 상징성 있는 인물들하고 좀 합해지면은 저는 파괴력이 사실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신당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긴장스러운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뭐 김기현 대표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님과 현 지도부가 앞으로 이제 총선 국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 지금 인뇨한 위원장이 보여주는 화합이나 이런 모습을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비명계를 끌어안느냐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보면 비명계와 접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당을 만들었을 때 목표는 교섭단체입니다. 20석. 목표는 그런데 20석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공천을 받지 못한 이분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준석 신당 얘기 한참 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 11월 11일 저희 방송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궁금한 점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국민의힘의 이민찬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